정확하고 치명적인 방역을 날렸다. 그를 향해 달려드는 괴물마다 그의 주먹 아래 쓰러졌다. 거인 중 하나가 거대한 검을 휘둘러 그를 지시키려 했지만 수호는 단 한 방에 검을 산산조각 내고 이어진 강력한 발차기로 그 생물의 턱을 뒤로 젖혔다. 그는 우아하게 착지했고 숨이 가쁘게 들이켰다. 하지만 숨을 돌릴 틈도 없이 또 다른 파도가 몰려왔다. 하이오크와 아이스베어가 이끄는 괴물 부대가 사나운 함성을 지르며 그를 향해 돌진했다. 수호는 그들을 정면으로 맞이했다. 그의 주먹은 짐승들을 꿰뚫었고 그의 일격은 천둥처럼 강렬하고 단호하며 멈추지 않았다. 하이오크들은 그의 공격에 무너졌고 곰들은 연이어 땅에 쿵쿵 쓰러졌다. 하지만 멈춤은 없었다. 더 많은 오크들이 위에서 쏟아지듯 내려와 기습을 시도했다. 수호는 반사적으로 몸을 튕기듯 뒤로 뛰어올라 간신히 그들의 칼날을 피했다. 압박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이제 하이오크들은 와이번을 타고 사방에서 원을 그리며 하늘을 날았다. 그들의 계획은 분명했다. 수호가 지상 전투를 선호한다는 점을 노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 번개처럼 하늘로 솟구친 그는 공중의 괴물들을 꿰뚫으며 구름을 가르고 날아가며 그들을 비행 중에 쓰러뜨렸다. 그가 정점에 도달하자 새로운 공포가 모습을 드러냈다. 하늘까지 닿을 듯 거대한 몸집을 가진 석상 거인 타이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 한가운데에는 그림자에 쌓인 리더가 서 있었고 그는 수호의 도착과 게임에서의 진전을 인정했다. 그는 앞으로의 길에 대해 이야기하며 영모나크라는 칭호가 이 이후의 여정을 결코 쉽게 만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호는 그런 말 따위에 신경 쓰지 않았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주먹이 잔혹하게 내질러졌고 이어지는 폭풍 같은 공격이 타이탄 군단을 산산조각 냈다. 그들의 돌로 된 몸은 산산이 부서져 부서진 조각상처럼 땅으로 쏟아져 내렸다. 전장은 잠시 동안 고요해졌다. 그러나 연기 속에서 또 다른 존재가 모습을 드러냈다. 강력한 주술사 터스크가 그의 지팡이에서 파괴적인 힘을 뿜어내며 나타난 것이다. 터스크는 손목을 가볍게 움직여 중력 마법을 발동시켰고 수호를 땅바닥에 내리꽂았다. 그리고 차가운 정확함으로 터스크는 수호를 전장 너머로 내던져 땅속에 파묻어버렸다. 세 마리의 거대한 용이 이어서 솟아올랐고 입에서는 불길이 이글거리며 머리 위를 뒤덮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들은 불길을 퍼부어 대지를 태웠다. 하지만 수호는 잔해 속에서 간신히 튀어나왔고 그의 주먹에는 이제 만화의 갑옷이 둘러져 있었다. 그는 번개처럼 하늘로 솟구쳤다. 한 번, 또 한 번의 일격에 용들은 하나씩 쓰러졌고 그들의 몸은 불길 속에 연달아 추락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위협이 아직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다. 투스크는 여전히 버티고 있었다. 수호는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쓰러진 와이번 위에 올라타 하늘로 날아올라 공격을 준비했다. 하지만 투스크는 이미 머리 위에 거대한 화염구를 소환해 수호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것을 내리꽂았다. 수호는 간신히 털끝 차이로 피했고 그의 뒤에 있던 산이 불길과 잔해로 폭발했다. 파괴적인 힘에 놀란 수호는 눈을 크게 뜨고 불타는 산본구리의 잔해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한편 투스크는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등을 두드리며 새로 얻은 힘에 만족해했다. 수호가 다시 공격을 시도하기도 전에 전장은 또다시 혼돈에 휩싸였다. 방금 전 수호가 쓰러뜨렸던 모든 그림자 병사들이 재생되었고 이번에는 익숙한 얼굴 나가 보스지마가 삼지창을 들고 돌진해왔다. 하지만 수호는 준비되어 있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수호는 휙 휘두르는 삼지창을 피해 외과의사처럼 정밀하게 몸을 움직인 뒤 엄청난 힘으로 반격해 막쇼와 지마를 전장 저편으로 날려버렸다. 이 여정이 시작된 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수호는 자신의 에너지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괴물들이 계속해서 몰려온다면 자신이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자신의 취약함을 깨달은 그는 남아있는 모든 만화를 하나의 강력한 공격에 집중시켰다. 전장을 휩쓸며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게틀링건 같은 연속 펀치였다. 터스크는 자신을 방어하려 했지만 수호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순식간에 그는 주술사의 뒤로 나타났고 마지막 일격으로 그를 완전히 분해시켰다. 한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상대는 들판에 흩어진 먼지로 변해버렸다. 먼지가 가라앉자 그 수호는 앞에 빛나는 문을 향해 다가갔다. 그것이 그의 앞으로 나아갈 길이었다. 그는 잠시 멈춰서 모든 것을 되돌아보았다. 비록 레벨은 오르지 않았지만 그는 더 큰 것을 얻었다. 바로 자신의 막대한 힘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모든 전투가 그를 단련시켰고 거친 힘을 목적 있는 무언가로 바꿔놓았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려는 순간 하늘에서 한 인물이 다가왔다. 수호는 위를 올려다보았다. 또 다른 검은 기사 한 명이 내려오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 존재감은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한때 가장 강력한 적이었던 날개 달린 개미조차도 그에 비하면 보잘것없게 느껴질 정도였다. 수호는 갑옷을 입은 주먹을 꽉 쥐고 거대한 기사와 맞서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벨리온이 앞으로 나서며 억눌린 힘이 진동하는 검을 뽑아들었다. 자부심과 인정을 담은 목소리로 그는 수호를 젊은 군주라 부르며 순식간에 사라졌다가 눈부신 정확성으로 먼저 공격을 가했다. 수호의 주먹이 벨리온의 검과 천둥 같은 충돌을 일으켰다. 강철과 힘이 부딪히자 그들 발밑의 땅이 흔들렸다. 수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맴돌았다. 왜 이 강력한 적들 모두가 자신을 젊은 군주로 알아보는 것일까? 수호의 주먹은 점점 더 빨라지고 더 거세졌다. 그 하나하나가 답을 갈구하는 갈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왼손 훅을 날려 벨리온의 갑옷 전체에 울림을 주었지만 기사 벨리온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수호가 오른손으로 이어서 공격했으나 벨리온은 이미 사라져 있었고 어느새 그의 뒤에 나타나 있었다. 수호가 몸을 돌리자 날카로운 통증이 옆구리를 스쳤고 기사 벨리온의 검은 이제 거대한 마디로 이루어진 채찍으로 변해 치명적인 우아함으로 사방을 휘젓고 있었다. 그 검은 공기를 가르며 휘둘러 지나가는 자리마다 파괴의 폭풍을 일으켰다. 수호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목숨이 달린 듯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격을 피했다. 그리고 대담하게도 수호는 마디마디 이어진 검을 움켜잡아 그 폭풍을 멈췄다. 짧은 순간을 포착한 그는 앞으로 돌진해 벨리온의 얼굴을 향해 날아차기를 날렸다. 하지만 기사는 번개처럼 반응해 두 팔을 들어올려 간신히 얼굴을 방어했다. 하지만 수호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그 틈을 이용해 방어를 뚫고 벨리온의 복부에 강력한 일격을 날렸다. 기사는 날아가 땅에 쾅 하고 부딪혔고 그 충격에 땅이 갈라졌다. 하지만 수호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벨리온이 이렇게 쉽게 쓰러질 리 없었다. 둘 중 누구도 물러서지 않는다면 이 싸움은 하루, 아니 그 이상도 계속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돌 속에서 수호는 느꼈다. 이게 진짜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그 위에는 더 거대한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었다. 고개를 들어 올리자 거대한 와이번이 머리 위를 날아가며 날카로운 비명을 질러 공기를 가르며 지나갔다. 순간 그 생물의 등에서 한 인물이 뛰어내렸고 착지와 동시에 땅이 갈라질 정도로 강하게 내리꽂혔다. 먼지가 피어올라 얼굴을 가렸지만 그 존재감만은 분명했다. 어둠에 휩싸인 채 몸에서 만화가 흘러나오는 그 남자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양옆에 쌍검이 번뜩이고 있었다. 게이트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수호는 인간을 보았다. 그는 말을 걸어보고 설득해보려 했지만 후드를 쓴 인물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더 이상 말없이 수호는 앞으로 돌진했고 그의 주위로 만화가 번개처럼 튀었다. 둘의 충돌은 공기마저 뒤흔드는 충격파를 일으켰지만 수호는 어느새 밀리고 있었다. 후드를 쓴 남자는 무서울 정도로 우아하게 움직이며 모든 공격을 손쉽게 피했다. 그는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능숙했다. 그의 모든 움직임에는 수년간 쌓인 경험이 묻어났다. 수호가 아무리 힘껏 싸워도 따라잡을 수 없었다. 공격을 시도할수록 둘 사이의 격차는 더 벌어질 뿐이었다. 무릎을 꿇은 채 실패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도전의 불꽃을 안고
수호는 다시 한번 앞으로 돌진했다. 상대의 힘이 자신을 훨씬 능가한다는 걸 알면서도 오직 의지의 힘만으로라도 이길 수 있다고 그는 믿었다. 후드를 쓴 남자는 미동도 없이 서서 조용히 단검을 높이 들었다. 수호는 소나귀에 힘을 주고 가진 모든 힘을 다해 돌진했다. 하지만 상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끔찍할 정도로 손쉽게 단검은 수호의 공격을 꿰뚫었고 그의 건틀릿을 산산조각 내며 손을 피투성이로 떨리게 만들었다.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았다. 타오르는 상처에도 불구하고 수호는 이 거대한 장애물을 넘어서겠다는 순전한 의지로 다시 한번 몸을 던졌다. 한편으로는 그는 후드를 쓴 인물의 압도적인 힘과 완벽한 기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이 저 힘의 일부라도 가질 수 있다면 모든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갑자기 그 남자가 수호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그 손길은 차분하고 마치 끝을 알리는 듯했다. 그러면서 수호에게 이 게임이 재미있었냐고 물었다. 순간 수호의 머릿속에 번뜩임이 스쳤다. 그는 후드 아래의 얼굴을 힐끗 보았고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그 목소리, 그 아우라. 이 사람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존재였다. 바로 그의 아버지였다. 충격에 숨이 멎은 채 수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남자가 그를 부드럽게 밀어 빛나는 문으로 내던지듯 밀어넣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남자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쳤다. 아직은 그에게 이르다는 것이었다. 빛이 수호를 집어삼켰고 그는 의자에 앉은 채 숨을 헐떡이며 깨어났다. 시야가 또렷해졌다. 따스한 석양빛에 물든 익숙한 교실이 현실로 그를 되돌려 놓았다. 이마에 땀을 닦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꿈은 여전히 생생하고 불안하게 그를 붙잡고 있었다. 마치 게임 속 던전을 탐험하는 듯 했지만 뭔가 사적으로 뒤틀려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끝에는 그의 아버지가 서 있었다. 그 생각만으로도 몸이 떨렸다. 수호는 고개를 저으며 기괴한 영상들을 떨쳐내려 했고 그저 꿈이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숨이 가라앉자 반 친구들이 교실로 들어왔다. 아직 학교에 남아있는 수호를 보고 놀라며 괜찮냐고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 하루를 마치고 나가기 전에 문과 창문을 잠그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했다. 한참 위, 핥어. 학교 옥상에서는 진우가 바루와 이그리스를 데리고 조용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바루가 침묵을 깨고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제안을 꺼냈다. 어쩌면 이제 수호의 힘을 되돌려줄 때가 된 것 같다고 젊은 군주의 성장과 끈질긴 의지를 보며 바루가 말했다. 이그리스도 동의했다. 수호가 치른 모든 시험 중에서 이번이 처음으로 그들의 주군과 마주칠 뻔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진우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자신의 여정을 떠올렸다. 힘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을 단련시킨 시련들은 절제와 인내를 가르쳐 주었다. 진우는 수호 역시 같은 것을 배우길 바랐다. 아무리 아들의 용기가 대단하다 해도 전략이나 자기 인식 없이 행동하는 것은 위험한 결점이었다. 수에게는 성장할 시간이 필요했고 진우는 그 시간을 기꺼이 주려 했다. 바루는 벅찬 감정에 휩싸여 수호가 자신을 그려준 그림을 내려다보며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우는 바루의 감정을 느끼고 이 부드럽게 그를 안심시켰다. 그는 이제 모두를 모아 함께 식사를 나눌 때가 된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즐긴 것이 너무 오랜만이었다. 분주한 도시에서는 한 주거 지역 근처에서 맹렬히 번지는 산불의 현장을 생중계하는 텔레비전 방송의 목소리가 공기 중에 울려 퍼졌고 마침내 소방대가 투입되어 확산되는 불길을 진압하기 시작했다. 구조대원들 사이에는 백윤호가 서 있었고 그는 산불과의 긴 사투 끝에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몸은 피로에 짓눌려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굳건했다. 팀장이 다가와 조용히 서로의 노고를 인정하듯 차가운 생수병을 건넸다. 작전의 최전선에는 백윤호의 대장이자 소방계의 전설적인 인물인 성일환이 있었다. 그는 흔들림 없는 리더십과 불가능해 보였던 재난을 극복한 업적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백윤회에게 이런 인물 밑에서 일한다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말없이 자부심을 간직할 수 있는 영광이었다. 그 순간은 마치 꿈결 같았고 백윤호가 하늘을 올려다보자 구름 사이로 무언가가 스치듯 지나가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일화는 침착하고 차분하게 한번 쳐다보더니 아마 비행기일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한편 유리로 둘러싸인 고층 빌딩 안에서 진호는 전문적인 태도 뒤에 얇게 감춰진 흥분을 안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한 직원이 그의 옆에서 다가오는 가상현실 게임에 완벽한 제목을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진호의 관심은 제목이나 마케팅 계획에는 전혀 쏠려 있지 않았다. 그의 생각은 논리나 일보다 더 강하게 뛰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사무실에 탁 트인 공간으로 들어서자 그 기쁨은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을 만큼 벅차올랐다. 참지 못하고 그는 소식을 전했다. 아내가 임신했다는 것이었다. 순식간에 환호성이 방안을 휩쓸었고 팀원들은 박수와 함께 축하의 목소리로 분위기가 단번에 달라졌다. 하지만 진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축하의 열기가 가라앉을 무렵 그는 아마도 더 놀라운 소식을 하나 더 전했다. 이제 팀에 후원자가 생겼고 그것도 평범한 투자자가 아니었다. 업계 전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인 최종인이 그들의 회사 아진소프트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방안은 잠시 숨죽인 듯 조용해졌다가 곧 경외심이 섞인 또 한 번의 축하로 터져 나왔다. 이제 진호의 이름은 더 이상 회사 안에서만 회자되는 것이 아니었다. 신문과 언론 매체를 통해 업계의 차세대 스타로 칭송받으며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한편 진우와 혜인은 카이잘 위에 올라 세상을 내려다보며 태양이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가운데 날아올랐다. 와이번의 강력한 날갯짓마다 바람이 그들 곁을 스치고 지나가며 두 사람을 광활하고 평온한 공간으로 점점 더 높이 끌어올렸다. 수평선이 고요한 영원 속으로 뻗어있는 곳에서 혜인은 숨이 멎을 듯한 풍경을 바라보며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이 광경에 마음속에서 은은한 따스함이 피어올랐다. 그녀 옆에서 진우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은 상자를 꺼내더니 결혼 16주년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내보였다. 상자 안에는 조용한 우아함이 깃든 목걸이가 들어있었고 그 디자인은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뻗어 그녀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눈을 맞췄고 그 순간은 바람과 하늘 사이에 멈춰선 듯 이제 막 입맞춤으로 봉인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두 입술이 거의 닿으려는 찰나 진우의 시선이 수평선 너머로 옮겨가며 그의 표정에는 조용한 결의가 서렸다. 이제 그녀가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혜인은 그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고는 마지막으로 손끝이 스치듯 그의 손을 어루만지며 미소를 남긴 채 한 걸음 물러섰다. 카이술이 몸을 틀자 와이번의 날개가 공기를 가르며 방향을 바꿨고 그녀를 태우고 지구를 향해 하강하기 시작했다. 진우는 그녀가 황금빛 속에서 점처럼 멀어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마침내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고요함이 산산이 부서졌다. 하늘이 산산조각 난 유리처럼 갈라지며 균열이 구름을 찢고 파란 안개가 쏟아져 나와 소용돌이치며 기이한 무언가로 짙어졌다. 진우는 그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기억 속에 새겨진 경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것이었다.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지닌 존재들은 차원을 넘어선 공포를 끌어들일 수 있었고 그 끔찍한 것들은 불타는 불꽃에 이끌리는 나방처럼 다가왔다. 결심이 굳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자 그는 손을 들어 올렸다. 그의 발밑에서 그림자가 일렁이며 말이 채 나오기도 전에 그의 부름에 응답했다. 그리고 명령이 내려졌다. 시간조차 초월한 절대적인 한마디. 어둠이 솟구치며 일어나라. 동시에 멀리 떨어진 외딴 영역에서 수호는 다시 한번 음산한 소굴의 깊은 곳에 서 있었다. 지칠 대로 지친 몸은 두 번째 피부처럼 그를 감싸고 한숨 한숨이 점점 더 무거워지며 또 한 번의 참담한 패배를 견뎌내고 있었다.
집을 마지막으로 본 지 며칠이 지났고 공기를 가득 채운 섬뜩한 냉기가 속을 파고들며 그를 완전히 텅 비게 만들 것처럼 갉아먹고 있었다. 하지만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수호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이번이 그의 마지막 기회였고 이곳에 처음 발을 들인 순간부터 마음 깊은 곳에서 한 목소리가 그를 끊임없이 괴롭혀왔다. 일어나라. 그 한마디는 저주처럼 혹은 잊혀진 약속처럼 그의 영혼 깊숙이 끊임없이 메아리쳤다. 가슴속 결의가 단단해지자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눈앞에 우뚝 선 불길한 문을 마주했다. 앞길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 어딘가 익숙한 감각이 희미하게 일렁였고 잊혀진 과거로부터의 이끌림이 느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호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가 그림자의 장막 너머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운명과 마주할 준비를 했다. 이로써 솔로 레벨링의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되었고 시리즈도 함께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순간순간을 즐기셨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솔로 레벨링 라그나로크의 시간대에서 진우의 아들의 우수한 우주를 창조한 설계자들이었으며 그들의 무한한 힘으로 존재 자체를 엮어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목적을 추구하며 끝없는 물질을 만들고 영혼을 빚어내며 현실의 구조에 깨질 수 없는 법칙을 새겨 넣었습니다. 창조를 통해 그들은 내면의 공허에 대한 해답, 충족감을 찾고자 했으며 자신들이 탄생시킨 무한한 세계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창조의 경이로움조차도 그 매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끝없는 창조와 확장의 순환은 단조로움으로 바뀌었고 그들의 영원한 마음에 더 이상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지루함이 서서히 스며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외부신들은 잔혹한 오락거리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창조한 존재들 사이에 갈등의 씨앗을 뿌려 은하계를 뒤덮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죽음과 혼돈은 그들의 오락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세계가 충돌하고 문명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파괴는 다시 탄생을 낳았고 유혈 사태는 끝없는 볼거리의 무대가 되어 창조주들의 불만을 끊임없이 달래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 패턴을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이 끊임없는 전쟁 중 하나에서 절대적인 존재가 자신이 창조한 자의 손에 쓰러져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 충격은 평원 전체의 파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차원을 넘어 남은 절대자들이 모여들었고 이제 주인을 잃은 세계로 이끌렸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슬픔도 동족을 죽인 도전에 대한 분노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 안에서 꿈틀거린 것은 남겨진 힘에 대한 갈망, 모두가 공유하는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들은 쓰러진 동족에 대해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무한한 힘이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남겨진 버려진 영역이었고 그 순간 욕망이 모든 것을 압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의나 복수가 아닌 억제할 수 없는 탐욕에 의해 시작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외부의 신들은 묵시적인 동의 속에 단 하나의 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주인 없는 힘을 차지하는 자가 정당하게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없는 약속과 함께 그들의 시선은 버려진 세계에 집중되었고 존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꿔놓을 추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주의 거대한 움직임 아래 한 고등학교가 따스한 햇살에 포근히 감싸여 있었습니다. 졸업식 날 북적이는 교실 한가운데에서 성수호는 책상에 기대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명문 한국예술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아무렇지 않게 알렸습니다. 그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반 친구들은 충격에 휩싸인 채 멍하니 바라보며 그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한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호는 진심 어린 안도의 웃음을 터뜨리며 오랜 학업의 고된 시간을 벗어난 기쁨을 숨김없이 만끽했습니다. 소란이 가라앉아 이윤철이 앞으로 나서며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축하 인사는 진심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모르게 의심의 날카로움이 묻어나는 어조였습니다. 윤철은 수호에게 이렇게 재능이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한 거냐고 한쪽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수호는 아무렇지 않게 자신감 넘치게 대답하며 오히려 고맙다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윤철의 혼란스러운 존재 덕분에 고등학교 생활이 좀 더 견딜만 했다고 말이죠. 그 농담은 제대로 먹혀들었고 윤철의 굳게 담은 입술이 그의 심정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두 소녀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속삭이며 윤철이 아직도 얼마나 유치하게 구는지, 특히 축하해야 할 날에 저런 행동을 한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중 한 명은 고개를 저으며 부모님이 실종된 후 조용히 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왜 계속 괜히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긴장감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예고도 없이 윤철이 앞으로 달려들며 주먹을 곧장 수호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수호의 반사신경은 날카로웠습니다. 수호는 움직임 도중에 윤철의 머리를 잡아채더니 한 번의 유려한 동작으로 무릎을 그의 얼굴에 세게 박아 넣었습니다. 수호가 침착하면서도 냉정하게 자리를 지키자 방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그는 한치의 헛된 동작도 없이 상황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순간을 만끽하기도 전에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윤철의 코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여전히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윤철의 입술이 비틀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고통의 미소가 아니라 더 어둡고 원초적인 무언가였다. 그 주위로 이상한 기운이 번뜩였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느껴졌다. 마치 깊숙이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막 깨어난 듯했다. 윤철은 다시 한번 주먹을 휘둘렀고 엄청난 힘으로 내리쳤지만 수호는 그 공격을 가볍게 피했다. 주먹이 사물함에 꽂히자 금속이 깊게 찌그러지며 울려 퍼지는 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쳤다. 수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눈을 가늘게 뜨며 그 일격에 담긴 비정상적인 힘을 알아차렸다. 맞은편에서 윤철은 멍하니 서서 이제 희미하게 에너지가 맴도는 자신의 떨리는 주먹을 바라보고 있었다. 혼란과 흥분이 그의 얼굴 위에서 뒤섞여 있었다. 지금 그의 안에서 깨어난 힘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고 여전히 자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불안해진 수호는 그 불길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학교 내의 앙금이 아니었다.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전조였다. 3년이 흘러 수호는 이제 대학 2학년이 되어 있었다. 분주한 거리 위를 거닐던 그는 모퉁이 근처에서 벌어진 소란에 갑자기 시선이 끌렸다. 점점 더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고 그 중심에는 여러 명의 헌터협회 직원들이 배치되어 학생들을 그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옆 건물로 안내하며 예정된 수업을 들으라고 지시하고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긴박함이 묻어났고 모두에게 계속해서 이곳을 피하라고 경고했다. 근처에 게이트가 열렸고 헌터들이 한창 레이드 중이었다. 밖에 있던 관계자들은 겉으로는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들의 말투뿐만 아니라 공기 속에도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수호는 그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이 그의 내면 깊은 곳을 뒤흔들었다. 그의 생각은 3년 전으로 흘러갔다. 세상이 게이트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인해 전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버렸던 그때로 몬스터로 가득 찬 던전으로 통하는 포털인 이 게이트들은 끝없는 공포와 위험의 근원이 되었다. 그 안에서 파괴를 일삼는 존재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인류는 무너지지 않았다. 이에 대응해 일부 사람들은 특별한 힘에 각성하여 만화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 이들은 각성자라 불렸고 문명과 파멸 사이에 선 초인적인 존재들이었다. 게이트가 처음 발생한 뒤 혼란이 이어졌지만 우진철이라는 각성자의 노력으로 질서가 회복되었다. 그는 헌터협회를 설립해 모든 각성자들을 하나로 묶는 통합 세력을 만들었고 이로써 헌터라는 전문직함이 탄생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세계는 재편되었고 헌터들이 최상위에 군림하는 새로운 사회가 등장했다. 이제 미술 수업에 앉아있는 수호는 바로 그 격차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처럼 각성하지 못한 사람에게 인생은 끝없는 오르막길이었다.
만화의 축복을 받은 이들은 명예와 지위, 부를 누렸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불공평한 균형이었고 수호는 자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 헌터들에게 의존하는 현실은 위안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조용한 굴욕이기도 했다. 세상이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건 헌터들 덕분이었지만 각성하지 못한 이들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다는 사실에 늘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다. 수호는 종종 실종된 부모님을 떠올리며 그 부재가 남긴 허전함에 시달렸다. 그 무력감은 무겁게 짓눌렀고 그의 결의 끝자락을 갉아먹었다. 수호는 세월 속에 희미해진 아버지가 이런 무력함을 어떻게 견뎠을지 궁금해했다. 생각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던 수호는 갑자기 현재로 돌아왔다. 선생님이 곁에 서서 조용한 호기심으로 그의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다. 선생님은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수호의 집중력을 칭찬하고 그림의 주제가 무엇인지 물었다. 수호는 자신 앞에 놓인 스케치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개미 같은 생물이었지만 어딘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곤충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에는 섬뜩할 정도로 인간적인 특징이 담겨 있었다. 선생님은 조용히 웃으며 그것을 개미 인간이라고 부르며 그 기묘한 독특함에 재미있어했다. 하지만 수호에게 그 이미지는 불편하게 느껴졌다. 마치 상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의식하지 못한 채 마음 깊은 곳에 묻혀있던 어딘가에서 떠오른 것만 같았다. 건물 밖 정문 앞의 풍경은 달라져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든 군중은 사냥꾼들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자 기대에 차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들의 자세는 침착하고 차분했으며 임무가 순조롭게 끝났음을 암시했다. 대열의 맨 앞에는 습격대장 김종수가 서 있었다. 그는 근처에 있던 협회 직원에게 다가가 보고를 시작했다. 게이트는 정리되었고 위협은 제거되었다. 하지만 그는 이상한 세부사항을 덧붙이며 어두운 어조로 말했다. 던전 안에서 그들은 새로운 유형의 몬스터를 마주쳤다. 이 괴물들은 인간과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었고 눈과 입에서 푸른 불꽃이 기이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날카로운 발톱과 송곳니로 싸웠으며 짐승처럼 사납고 야성적이었다. 불길한 외모와는 달리 종수는 그 괴물들이 약하다고 직원에게 안심시켰다. 그는 자신의 팔에 난 극힌 자국을 가리키며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의 말 뒤에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 괴물들이 해를 끼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종수에게 자세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종수가 돌아서려는 순간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달라졌다. 그의 팔에 난 상처가 타오르기 시작했고 방금 전에 묘사했던 그 불길한 푸른 불꽃과 똑같이 빛났다. 타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휘감으며 그의 몸은 움직일 수 없게 굳어졌고 팔다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의 무기들이 바닥에 쏟아졌다. 그의 몸은 비정상적으로 뒤틀렸다. 주변에 공포가 번졌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다. 종수의 얼굴은 괴물처럼 일그러졌고 입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벌어지더니 그는 앞으로 달려들어 가장 가까이에 있던 직원의 목을 꺾어버렸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공기 중에 울려 퍼졌고 피가 인도 위로 튀었다. 종수는 이제 완전히 인간이 아닌 존재로 변해버린 채 주저없이 또 다른 헌터를 갈기갈기 찢으며 학살은 순식간에 격화되었다. 비명소리가 터져나오고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혼돈이 그 자리를 집어삼켰다. 하지만 악몽은 종수에서 끝나지 않았다. 게이트에서 돌아온 헌터들이 하나둘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는 똑같이 불길한 불꽃이 일렁였고 괴물 같은 본능이 그들을 지배했다. 그들은 자비 없이 공격했고 새롭게 변한 모습으로 닿는 모든 이들에게 죽음을 안겼다. 곧 공포에 질린 소리가 교실까지 들려왔다. 학생들은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호기심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다. 밖에 광경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민간인과 헌터할 것 없이 모두 퍼져나가는 푸른 불길에 휩싸였고 그들의 몸은 괴물로 뒤틀려갔다.
아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교실 안에는 공포가 짙게 깔렸다. 두려움에 얼어붙은 수호의 시선은 근처 옥상의 포식자처럼 웅크리고 있는 괴물 하나에 고정되었다. 말로 할 수 없는 본능이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렸지만 수호가 반응하기도 전에 괴물은 불가능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몸을 날렸다. 괴물이 교실로 들이닥치며 유리가 거칠게 산산조각 났고 학생 한 명을 순식간에 쓰러뜨려 바로 집어삼켰다. 비명이 울려 퍼지며 혼돈이 폭발했다. 책상들이 뒤집히고 학생들은 서로를 짓밟으며 모두 출구로 몰려갔다. 수호 역시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휩싸여 필사적으로 출구를 향해 달렸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그는 부서진 책상 아래 깔려 쉰 목소리로 도움을 외치는 한 소녀를 발견했다. 그의 다리가 멈췄다. 잠시 그는 그녀에게 달려가 구해줄까 고민했지만 두려움이 더 컸다. 눈을 질끈 감은 채 그는 고개를 돌려 달아나며 사냥꾼을 찾아야 한다고 자신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죄책감은 즉각적으로 밀려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워졌고 머릿속은 자기 혐오로 가득 찼다. 누군가를 죽음에 내버려 두고 온 자신, 그리고 자신의 나약함이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하게 느껴졌다. 각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한 불리함이 아니라 저주였다. 무력함과 변명만이 가득한 삶이었다. 하지만 그때 그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환상이 아닌 또렷하게 남아있던 꿈이었다. 그 꿈에서 그는 층을 하나씩 돌파하며 점점 더 강한 몬스터들과 싸웠고 승리할 때마다 레벨이 올랐다. 그 꿈의 탑 꼭대기에서 그는 막강한 적, 공포와 경외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압도적인 힘을 가진 존재와 마주했다. 하지만 그의 기억에 가장 강하게 남은 것은 적의 힘이 아니라 그 정체였다. 그것은 낯선 이도 얼굴 없는 괴물도 아니었다. 바로 그의 아버지였다. 꿈속에서는 적이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흔들림 없는 힘과 조용한 강인함의 상징처럼 우뚝 서 있었다. 수호는 언제나 아버지를 그런 모습으로 기억했다. 어떤 도전 앞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사람으로 말이다. 그리고 서서히 그의 내면에 명확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모습이 마음에 깊이 새겨진 채 수호는 몸을 돌려 교실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더 이상 두려움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었다. 교실 안에서는 괴물이 다가오자 소녀의 울음소리가 속삭임처럼 희미해졌다. 그녀는 괴물의 움직임에서 자신의 죽음을 보았고 무력하게 항복하듯 눈물이 흘러내렸다. 괴물은 입을 크게 벌리고 마지막 돌진을 했다. 하지만 그 송곳니가 다치기 전에 수호가 소화기를 들고 돌아와 온 힘을 다해 괴물의 턱에 내리치자 방 안에 거친 굉음이 울려 퍼졌다. 강하게 명중한 충격에 괴물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수호는 구부러진 소화기를 생명줄처럼 움켜쥔 채 현실이 몰려오자 그대로 얼어붙었다. 수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각성하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자신의 일격이 아무런 의미도 없었어야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시간 자체가 정지된 듯했다. 소리가 사라지고 공기가 고요해지며 주위의 모든 것이 멈춰섰다. 소녀도 괴물도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정적 속에서 희미한 종소리가 울렸고 수호의 앞에 빛나는 알림창이 나타났다. 시스템이 그를 축하했다. 그는 약자의 용기라는 숨겨진 퀘스트의 조건을 달성한 것이었다.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또 다른 메시지가 이어졌다. 이번에는 선택지를 제시하며 플레이어가 될 것을 초대하고 있었다. 그 문장들은 마치 데자비처럼 그를 강타했다. 밤마다 그를 괴롭히던 반복되는 꿈, 괴물과 싸우고 레벨업을 하고 탑에 도전하며 아버지의 얼굴을 한 어두운 인물을 쫓던 그 꿈의 메아리였다. 이제 더 이상 환상이 아니었다. 이것은 현실이었다. 오직 강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에서 그 제안은 축복이 아니라 필연이었고 수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받아들였다. 찬란한 빛이 방 안을 휘감으며 모든 것을 눈부심으로 삼켰다.
또 한 번의 알림음이 울렸고 이번에는 마지막이자 확고하게 수호의 플레이어로서의 재탄생을 선언했다. 하지만 그 힘과 함께 경고도 따라왔다. 이곳은 시뮬레이션이 아니며 그에게는 단 한 번의 산만이 주어졌다. 그리고 수호는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채 두려움 없이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했다. 지체 없이 새로운 지시가 이어졌고 수호에게 첫 번째 퀘스트가 주어졌다. 그는 눈앞에 서 있는 미스트번이라는 존재를 쓰러뜨리고 레벨업을 통해 힘을 키우기 시작해야 했다. 그 이름이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며 그의 성장의 첫걸음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세상이 함께 요동쳤다. 얼어붙은 공기가 풀렸다. 시간이 갑자기 앞으로 움직였다. 정적이 풀리며 현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녀는 숨을 헐떡이며 눈에 초점을 맞췄고 수호는 그녀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쳤다. 공포에 휩싸인 그녀는 허둥지둥 일어나 망설임 없이 달아났다. 수호의 시야는 갑작스러운 선명함으로 또렷해지며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세세한 것들이 드러났다. 그의 앞에 있는 인물들 위로는 이름과 상태를 나타내는 태그가 허공에 떠 있었고 두 명의 각성하지 못한 피해자와 하나의 일그러진 존재가 불길하게 D급 미스트번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 생명체들은 즉시 수호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다. 하지만 각성으로 자신감이 넘치는 수호는 이번에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수호는 소화기를 거칠게 휘둘러 가장 가까이에 있던 괴물에게 정통으로 내리쳤고 그 충격에 괴물은 비틀거리며 뒤로 밀려났다. 망설임 없이 그는 주먹을 말아쥐고 뼈가 으스러질 듯한 강력한 펀치를 날렸고 그 힘에 괴물은 위로 튕겨져 천장에 쾅 하고 부딪혔다. 자신의 주먹을 바라보며 수호는 멍하니 서 있었다. 이제 자신의 몸을 타고 흐르는 이 힘을 도저히 실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각성의 현실이 막 몸에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 또 다른 괴물이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반응했고 생각보다 빠르게 몸이 움직여 날아차기를 날렸다. 두 번째 괴물은 땅에 처박히며 구겨진 채 움직이지 않았다.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스템 알림이 그의 시야에 깜빡이며 나타나 진행 상황을 확인시켜 주었다. 퀘스트가 완료되었고 미스트번을 처치한 보상도 지급되었다. 변화가 현실로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그는 강한 만족감에 휩싸였다. 이제 완전히 힘이 충전된 수호는 마지막 남은 괴물과 맞서기 위해 재빠르게 움직였다. 그의 주먹이 천둥 같은 힘으로 괴물의 얼굴을 내리쳤지만 이번에는 다른 괴물들과 달리 거의 비틀거리지도 않았다. 수호는 믿기지 않는 듯 굳어버렸고 이 D급 미스트번이 자신의 힘을 버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다음 행동을 생각하기도 전에 괴물이 반격해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의 가슴을 깊게 핥히었다. 수호의 온몸에 고통이 폭발하듯 퍼졌고 그의 입에서는 거친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이를 악물고 필사적으로 발차기를 날려 괴물을 멀리 내던지며 잠시나마 거리를 벌렸다. 가슴에서 피가 흐르는 상처를 바라보며 그의 머릿속은 혼란에 휩싸였고 끔찍한 현실이 그를 덮쳤다. 만약 너무 많은 피해를 입는다면 자신도 마수로 변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다. 두려움이 잠시 그를 사로잡았지만 공포가 완전히 자리 잡기도 전에 새로운 알림이 나타났다. 시스템은 해로운 상태 이상을 감지하자마자 이전에 부여된 장수의 패시브 효과 덕분에 즉시 이를 무효화했다. 그 문구가 떠오르자 그는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이전에 자신의 상태창에서 그 특성을 본 적이 있었지만 이제서야 그 진정한 가치가 분명해졌다. D급 미스트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괴물은 다시 돌진해 수호를 땅에 내리꽂으며 짓눌렀다. 방심한 수호는 공격을 막으려 안간힘을 썼고 괴물의 무게에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남았다. 괴물의 턱이 점점 가까워지며 그를 끝장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절박함에 휩싸인 수호는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재빨리 훑어보다가 보상 수령 옵션을 발견했다. 망설임 없이 그는 그 옵션을 활성화했다. 강렬한 에너지가 그의 몸을 관통하며 능력치가 상승하고 힘이 증폭되었다. 수호는 포효를 내지르며
가진 힘을 모두 끌어올려 괴물을 밀쳐내 방 한가운데로 내동댕이 쳤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트번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괴물의 빛나는 눈이 다시 한번 수호를 노려보며 사리로 가득 찼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호가 먼저 움직여 괴물의 얼굴에 강력한 주먹을 날렸다. 충격으로 피가 튀었지만 괴물은 여전히 쓰러지지 않았다. 강화된 힘조차 부족하다는 사실에 수호는 좌절감을 느꼈다. 더는 방법이 없자 수호는 다시 시스템을 열고 가진 모든 보상 포인트를 힘 능력치에 쏟아부었다. 또 한 번의 폭발적인 에너지가 그의 몸을 타고 흘렀다. 수호는 주먹을 꽉 쥐고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다음 일격은 엄청난 힘으로 공기마저 진동시켰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연속적으로 쏟아지는 공격 하나하나가 그의 기세를 더했고 수호는 자신의 성장에 감탄했다. 고정된 등급에 갇힌 다른 각성자들과 달리 그는 레벨업할 수 있었다. 그는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 진화할 수 있었다. 전투가 절정에 이르자 부서지는 콘크리트와 산산조각 나는 유리 소리가 주위에 울려 퍼졌다. 한 번 한 번의 공격이 이어질 때마다 수호의 자신감은 치솟았고 불가능이라는 무게는 점점 사라졌다. 마침내 마지막 강력한 일격으로 수호는 그 생물을 완전히 산산조각내어 미스트번을 먼지로 만들어버렸다. 잔해 속에 서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아직도 피부에 말라붙은 피를 느끼며 수호는 주먹을 다시 꽉 쥐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헌터로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로 각성한 것이었다. 곧 알림창이 그의 시야를 가득 메우며 D급 미스트번의 격파를 확인시켜 주었고 익숙한 레벨업 소리도 함께 울려 퍼졌다. 수호는 자신도 모르게 참고 있던 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극도의 피로와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용기가 파도처럼 가슴 속에서 솟구쳤고 조용한 미소가 입가에 번지자 수호는 이 힘을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험에 처한 이들을 지키고 도시를 뒤덮은 혼란을 끝내기 위해 쓰겠다고 조용히 다짐했다. 이제 그의 자세에는 자신감이 스며들었고 수호의 시선은 산산조각 난 창문으로 향했다. 그 너머로는 잔해로 뒤덮인 거리들이 펼쳐져 있었지만 잠시나마 그는 땅에 단단히 발을 딛고 자신의 목적에 확신을 느꼈다. 그 평원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다. 연기로 가득한 먼 곳에서 또 다른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거대한 거물잔에 위로 질질 끌며 다가왔고 무거운 칼날이 바닥을 긁으며 불꽃을 튀겼다. 그 존재는 인간이라고는 믿기 힘든 속도로 높이 뛰어올라 수호가 서 있던 곳으로 내리꽂혔다. 충격으로 건물이 흔들렸고 기초까지 진동이 퍼지며 위에서 잔해가 쏟아졌다. 수호는 잠깐의 안도에서 벗어나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시선은 새로운 위협에 고정되었다. 그는 바로 김종수였다. 한때 C급 능력으로 유명했던 탱커였지만 이제는 끔찍하게 변이된 미스트번이 되어 있었다. 수호의 머릿속은 위험을 인지하려고 빠르게 돌아갔다. 이전에 상대했던 짐승들과 달리 이 존재는 단순한 힘만 가진 것이 아니었다. 무기를 들고 있었고 순수한 악의가 느껴지는 의도를 품고 있었다. 힘의 차이는 즉각적이고 숨막힐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수호가 자신의 가능성을 제대로 가늠하기도 전에 그 괴물은 돌진해왔다. 거대한 검이 허공을 가르며 그의 옆벽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수호는 간신히 몸을 피했고 칼날은 그의 목을 몇 센티미터 차이로 비껴갔다. 이제 벽에 몰린 채 그는 그 괴물의 존재감이 짓누르는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다. 괴물은 입꼬리를 넓게 찢어 올리며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검을 들어 올렸다. 절박한 마음에 수호는 마지막 수단으로 소화기를 던져 공격을 막으려 했다. 소화기 통이 허공을 빙글빙글 돌며 날아갔지만 검이 그것을 깔끔하게 두 동강냈다. 부서진 소화기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며 미스트번을 증기의 구름 속에 감쌌다. 수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복도로 뛰어들어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수록 그의 생각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시급 미스트번과 맞서는 것은 지금의 그에게는 벅찬 일이었다. 최근에 능력치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 전력 차이는 단순히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위험했다. 그는 계획을 세우려 애쓰며 가슴을 조이는 공포를 느꼈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살아남고 버티며 진짜 헌터들이 이 악몽이 자신까지 집어삼키기 전에 도착하기를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미스트번은 집요하게 쫓아오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 멈춰 섰다. 포식자의 시선이 옆 건물 옥상에 무력하게 서 있는 세 소녀에게로 옮겨지자 미스트번의 얼굴에는 뒤틀린 미소가 번졌다. 다가오는 위협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소녀들은 구출될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에 매달리고 있었지만 그런 속도 앞에서는 희망조차 무의미했다. 미스트번은 한 번의 폭발적인 돌진으로 거리를 순식간에 좁히더니 단 한 번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그들을 쓸고 지나갔다. 남은 것은 침묵과 파괴의 흔적뿐이었다. 수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공포가 얼굴에 새겨졌다. 분노가 가슴을 타고 올라와 피부 밑에서 끓어오르자 그의 턱이 굳게 다물렸다. 그는 행동해야만 했다. 분노에 휩싸인 채 그는 강력한 도약으로 앞으로 뛰어올라 맹렬한 발차기를 괴물의 목에 꽂아 놓으며 균형을 무너뜨리려 했다. 하지만 미스트번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번개처럼 몸을 돌리며 칼날로 수호가 방금 전까지 있던 자리를 가르며 휘둘렀다. 간발의 차이로 피한 공격에 수호의 감각이 번쩍 깨어났다. 이 싸움의 대가는 단순히 크다 못해 절대적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는 이 괴물이 또 다른 생명을 앗아가게 둘 수 없었다. 수호는 이를 악물고 다시 돌진하며 가진 모든 속도와 힘을 쏟아부어 연속 펀치를 날렸다. 각 타격이 강하게 꽂혔지만 미스트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칼날은 허공을 가르며 넓게 휘둘렀다. 수호는 몸을 낮추고 요리조리 피하며 칼날이 스치는 것을 간신히 피했다. 마침내 수호는 빈틈을 발견했다. 그 기회를 잡아 그는 앞으로 돌진해 괴물의 얼굴에 무릎을 꽂았다. 하지만 미스트번은 뒤로 물러서기는커녕 즉각 반격했다. 그 칼날이 수호의 몸통을 깨끗이 베어 살과 근육을 깊게 가르며 지나갔다. 고통이 온몸을 뒤흔들었고 피가 땅 위로 튀었다. 괴물은 망설임 없이 잔혹한 발차기로 수호를 공중으로 날려버렸다. 그의 몸은 생기 없는 인형처럼 벽에 세게 부딪혔고 충격에 뼈가 뒤틀리며 숨이 턱 막혔다. 고통이 그를 의식의 경계에 붙잡아 두었다. 이제 겨우 한 줄기만 남은 그의 체력바가 시야 한쪽에서 불길하게 깜빡였다. 그가 즉사하지 않은 것은 기적이었고 어쩌면 시스템이 의도적으로 베푼 자비일지도 몰랐다. 미스트번은 더욱 가까이 다가왔고 먹잇감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며 그 일그러진 미소가 잔인하게 번졌다. 수호의 팔다리는 떨렸고 온몸이 저항하듯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상처에서 피가 쏟아지고 시야가 흐려졌지만 그는 여전히 주먹을 꽉 쥔 채 굴하지 않고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저항 의지는 몸에 의해 배신당했다. 결국 상처의 무게가 그를 덮쳤고 그는 피로 미끄러운 바닥에 힘없이 쓰러졌다. 미스트번은 그 순간을 음미하며 다가와 그를 끝장내기 위해 칼을 들어 올렸다. 바로 그때 하늘이 갈라졌다. 공허보다도 더 어두운 검은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내리쳤다. 날카롭고 이질적인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뒤따랐고 거대한 형체가 구름을 뚫고 내려와 무시무시한 정확도로 땅에 내리꽂혔다. 미스트번의 칼날팔은 한순간에 잘려나가 산산이 부서진 채 허공을 날아갔다. 수호는 거의 의식을 잃은 채 고통에 흐릿해진 눈으로 먼지 속에서 그 형체를 잠깐 스쳐보았다. 거대한 실루엣이 그 위로 드리워졌고 곤충 같은 팔다리가 꿈틀거리고 더듬이가 빛없는 하늘 아래에서 떨렸다. 분명히 개미였지만 수호가 지금껏 본 적 없는 이세계적인 존재로 강력한 힘과 의지를 뿜어내며 그와 죽음 사이에 우뚝 서 있었다.